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퇴근길에 찌든 피로를 안고 현관문을 열던 이정연여. 49세 씨는 익숙한 정적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외아들 민우가 떠난 중학교 수학여행 덕분에 집안은 오랜만에 적막했다. 늘 부산했던 저녁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낯설기까지 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다. 잠시 전 도착한 영상 메시지. 보낸 이는 민우였다. 엄마 첨성대 봤어요? 여기 진짜 멋있어요. 터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재생된 영상 속에는 봄 햇살 아래 경주의 고요한 풍경과 들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다. 정연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바쁘고 냉정한 도시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아들의 밝은 목소리는 오랜만에 마주한 햇살 같았다. 영상은 흔들리는 카메라 속에서 첨서성대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영상 속 한 장면. 첨성대 옆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화면은 짧았고 초점도 흐렸지만 심장은 벌써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자세, 그 고개 숙이는 각도, 책을 넘기는 손끝의 습관. 설마? 정연 씨는 숨을 죽이고 재생을 멈췄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남자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에 가까운 예감을 느꼈다. 그 사람은 박정호남, 현재 나이 52세, 10년 전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던 남편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정호 씨는 출근길에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도 퇴근한 기록이 없었으며 실종 신고는 아무런 단서 없이 수개월을 흘러갔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7년 후에는 법적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남겨진 정연 씨는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민우에게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이 진짜 죽었다고 믿은 적은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지금 그 사람은 영상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살아있는 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었다. 분노, 혼란, 그리움, 그리고 짙은 충격. 밤새도록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정연 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바뀌어 있었고 새로 배정된 이준호 형사남, 45세는 그녀의 이야기를 무심하게 들었다. 한정연 씨, 박정호 씨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상태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전 알아요? 영상 다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만큼 그 사람을 오래 본 사람은 없어요. 이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죄송하지만 흐릿한 영상 하나로 10년 전 실종 사건을 재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도 부족하고 다른 사건들도 산더미입니다. 정연 씨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가방에서 하나의 두꺼운 파일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지난 10년간 제가 모은 기록입니다. 회사 동료의 증언, 실종 당일 CCTV, 심지어는 담당 형사가 은퇴 직전 제게 건넨 내부 메모까지. 이 형사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다. 파일을 넘기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메모지 한 장,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정호 실종 건 회사 비리 관련 조용히 종결 지시 있음.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죠? 그 형사가 줬어요. 은퇴 전에 이준호 형사는 무겁게 침을 삼켰다. 정말? 박정호 씨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증거라면 우리가 알던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연 씨는 조용히 말했다. 전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아니, 찾아야만 해요. 그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저희를 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정연 씨는 경주행 KTX표를 예매했다. 민우에게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할머니 댁에 먼저 가 있으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정연 씨는 혼잣말을 삼키듯 속삭였다. 당신이 맞다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차는 경주의 봄 풍경을 가르며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영상 속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주역에 도착한 이정현은 익숙하지 않은 공기와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한 손에 파일을, 다른 손에 민우가 찍어보낸 영상을 틀어둔 휴대폰을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만에 하나? 그가 아니라면? 하지만 심장이 그렇게까지 요동칠 리가 없다. 첨성대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봄비가 그친 뒤 특유의 흙냄새가 퍼져 있었고 간간이 꽃잎이 길을 덮고 있었다. 벤치가 보이기까지 그녀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멈춰 섰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김성태 형사님? 그는 놀란 듯 뒤돌아보았고 곧 정연을 알아보았다. 이정연 씨 맞으시죠? 이준호 형사에게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그는 다소 초췌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경찰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에서는 베테랑 수사관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첨성대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다. 형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영상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률은 높습니다. 영상 속 인물 박정호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없이? 정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성태 형사는 파일을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겼다. 박정호 씨, 10년 전 YH전자의 회계팀 소속이었죠? 제가 알기론 당시 그 회사에 내부 고발이 있었고 관련자 하나가 실종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조용히 덮였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게 정호 씨였던 거예요? 성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퇴직 후에도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호 씨와 비슷한 남자가 몇 년 전 경주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몇 차례 받았거든요. 이름은 박윤재. 혼자 살며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연의 손에서 파일이 미끄러질 뻔했다. 윤재? 그 이름,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태 형사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그가 매일 이곳 첨성대 옆 벤치에 오후 5시 정확히 나타난답니다. 책을 읽는 게 일상이래요.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듯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정연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 속 그 모습이 눈에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전 그 사람을 만나야 해요. 직접 보고 그가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라졌던 이유가 혹은 지금까지 숨었던 이유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그 말에 정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일 오후 5시 그 벤치로 가보세요. 난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지켜보는 겁니다. 그가 진짜 박정호인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하죠. 그날 밤 정연은 경주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창문 너머로 그라운드 흐릿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 내일 베개를 꼭 끌어안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이 맞는다면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할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첨성대 주변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이정현은 경주의 전통 찻집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첨성대 옆 벤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김성태 형사에게 들은 말처럼 그가 나타난 시간은 오후 5시. 그녀는 수없이 반복해서 영상 속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이 사라졌던 날,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 긴 10년의 공백. 창밖으로 다시 시계를 봤다. 4시 58분.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흔들림 없이 벤치를 향해 걸어왔다.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왼손은 주머니에. 걸음걸이마저도 정호 씨였다. 정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지금은 다가가지 않기로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우선 확인만 하자. 그의 얼굴, 그의 손, 모든 것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우산을 접고 방수 처리된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예전 그대로야. 비 오는 날에도 책을 읽던 그 모습. 정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삼켰다. 그때 찻집 종업원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저분 매일 오세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예요? 박윤자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근처에 작은 서점도 운영하세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서점이요. 어디 있나요? 고궁박물관 뒤 골목이에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고 조용한 곳이에요.
두 번째 책방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연의 머릿속에서 김성태 형사의 메모가 번쩍였다. 두 번째 삶, 아마도 그가 새롭게 시작한 인생을 의미하는 단서였다. 그러던 중 정연의 시선이 또 다른 남자에게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근처에서 서성이며 벤치를 은근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때때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종업원에게 물었다. 저 사람도 자주 오나요? 네. 근래 들어 자주 보이세요? 꼭 박 선생님이 나올 때만 나타나시더라고요. 불안감이 정연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정호 씨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일까? 4시 59분. 정호 씨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장 남자가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정연은 계산을 마치고 조용히 찻집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골목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멀찍이 앞에는 검은 우산과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다. 고궁 박물관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 정호 씨는 작은 간판이 붙은 한가게 앞에 멈춰 섰다. 두 번째 책방.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르던 남자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다. 정연은 고민 끝에 그 카페에도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점 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다. 검은 정장 남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다. 정연은 녹차를 주문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6시 10분경 서점 문이 열리고 정호 씨가 나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다시 우산을 들었다. 곧이어 검은 정장 남자도 카페를 빠져나왔다. 정연도 재빨리 따라 나섰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다. 누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감은 최고조였다. 어두워진 골목길. 정연은 빗속을 뚫고 조용히 그들을 따라 걸었다. 검은 우산 아래 걷는 남자의 실루엣은 여전히 10년 전 기억 속 남편과 완벽히 겹쳐졌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검은 정장의 남자. 그들의 행보는 마치 짜여진 연극 같았다. 몇 분 후 정호 씨, 아니 박윤재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경계하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곧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다. 정장 남자는 도로 건너편에 서서 담배를 물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응시했다. 정연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어묵 국물을 시켰다. 여기 서면 아파트와 감시자 둘 다 동시에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손을 녹이며 아줌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기요, 혹시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세요? 아줌마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죠? 동네 작아서 다들 다 알아요. 누구 찾으세요? 박윤재 씨요. 서점 운영하시는 분. 아줌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분 참 조용하신 분이죠. 5년 전쯤에 이사 오셨는데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이상한 일요. 밤중에 검은 차가 오기도 하고 저 정장 입은 사람도 요즘 자주 보여요. 꼭 그분이 나올 때만 정연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호 씨는 지금도 감시받고 있다. 그것이 자발적인 은둔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8시쯤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무거운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0분 뒤 정호 씨와 함께 나와 같은 차에 올랐다. 차는 곧 출발했고 정장 남자는 전화를 걸더니 이내 택시를 잡아탔다. 정연은 당황했다. 그녀도 따라가야 했다. 그러나 늦은 시간, 비 내리는 동네에서 택시를 잡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포장마차 아줌마가 손에 뭔가를 들고 다가왔다. 이거 그 차가 떠날 때 떨어뜨리고 갔어요. 혹시 필요하신가 해서 그녀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제목은 별을 보는 마음. 정연은 책을 열어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작고 조심스럽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위험해. 날 따라오지 마. 이게 정호. 그는 그녀를 알아본 것이다. 그리고 일부러 이 책을 남긴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정호 씨는 살아있었다. 그녀를 기억했고 아직도 지키려 했다. 그날 밤 정연은 숙소로 돌아와 최영자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 서점으로 다시 가세요? 낮에는 비교적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녀는 작은 브로치를 건넸다. 위급할 땐 이걸 누르세요. 신호가 가요. 제가 도울 수 있게.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연은 잠들지 못한 채 정호가 남긴 책을 펼쳤다. 몇몇 페이지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하나하나 단어를 연결해보자. 문장이 되었다. 내일 서점 11시 뒷문 혼자. 그 순간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길 건너 주차된 차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최 씨가 준 안전한 전화기로 김성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를 만났어요. 내일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 조심하세요. 서점 근처에 대기하겠습니다. 신호가 필요하면 우산을 들고 나오세요. 그날 밤 정연은 창밖 어둠 너머에 떠있는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그리고 다시 그와 만나야 한 다음날 오전 10시 45분. 경주의 봄은 여전히 흐릿한 하늘 아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정현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두 번째 책방 근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점 앞은 평범해 보였다. 따뜻한 봄바람에 간판이 살짝 흔들리고 창문 너머로는 정돈된 책장과 나무 책상이 보였다. 1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주던 날, 그날 이후의 시간들이 지금 이 문 앞에서 멈춘 것 같다. 정연은 서점 뒷골목을 돌아 작은 문 앞에 섰다. 숨을 크게 들이신 뒤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정연 씨, 빨리 들어와요. 그 목소리?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좁은 창고 같은 공간, 벽엔 책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연은 그 앞에 멈춰섰다. 정호 씨, 정말 당신 맞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정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얼굴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차갑지도 허상도 아니었다. 살아있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감정이 터지듯 그녀는 그를 껴안았다. 정말 돌아온 거예요. 그는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당신과 민우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의 품에서 떨어져 앉은 정연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10년 전 YH전자 비리 관련 인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뇌물 거래, 정치 자금, 내부 회계 조작, 그걸 알게 된 날 전화가 왔어요. 회사 밖으로 나와라. 가족이 위험하다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난 선택했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라지는 걸. 그게 그들이 말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었나요? 그땐 믿었어요. 하지만 곧 알았죠.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감시받고 있다는 걸. 정연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경주로 5년 전 감시가 느슨해졌을 때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리고 서점을 열었죠. 혹시라도 당신들이 날 찾게 될까봐. 정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실 민우가 첨성대에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매일 나갔던 건 혹시라도 멀리서나마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정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봤어요. 민우가 영상을 찍는 걸. 나를 보고도 몰랐지만 나는 알아봤어요. 너무 컸더라고요. 내가 떠났을 때는 5살이었는데 정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아이, 매일 당신을 기다렸어요. 사진을 보며 아빠는 꼭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때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이다. 내가 보고해야 할 시간이야. 가지 마요. 다시는 사라지지 말아요. 하지만 이 기회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길게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이 민우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열쇠와 메모지를 꺼내 정연에게 건넸다. 내 아파트 침대 밑 바닥 판자를 열면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3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이 그걸 넘겨줘요. 그럼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정연은 그의 손을 다시 잡고 눈을 감았다. 제발 돌아와요. 이번엔 꼭.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점 앞문으로 나갔다. 비가 그친 거리, 긴장감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정연은 그가 돌아올 그 시간까지 또다시 기다리기로 했다. 정호가 떠난 지 30분이 흘렀다. 서점 뒷방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정연은 시계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공간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끓어오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가 남긴 메모와 열쇠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침대 밑, 바닥 판자, 금고, 그 안엔 10년 동안 쌓인 진실과 증거가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흐린 햇살이 들어왔다. 경주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늘만큼 무겁게 느껴진 날은 없었다.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30분이 남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이름, 민욱. 정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끝나면 꼭 다시 연락할게. 사랑해.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우, 이 모든 일의 중심이자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 정연의 기억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정호가 사라진 날, 민우는 5살이었다. 아빠를 기다리며 현관문 앞에 앉아 아빠 언제 와?를 반복하던 아이. 그리고 매년 아빠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던 아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민우는 점점 자라났다. 아이의 성장은 어른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단단하다. 민우는 말수도 적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했다. 언젠가 그가 묻기도 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그 질문 앞에서 정연은 수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약속했거든. 민우는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은 아이를 아이답게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덜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때 문득 서점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연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앞 공간에서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정연 씨, 나예요. 정호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정호는 약간 숨이 가쁘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다녀왔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정연은 그를 안고 눈물을 쏟았다. 다시는 혼자 가지 마요. 이젠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가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로 경찰에 바로 전달하면 이 싸움 끝낼 수 있어요.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민우에게도 말해요. 더는 숨기지 말고. 정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 아이 날 기억할까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날마다 아빠를 기다린 아이예요. 매해 생일이면 편지를 썼고 명절마다 아빠 자리 비워뒀어요. 정호는 그 말에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겠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점의 창으로 햇빛이 살며시 스며들었다. 10년 전 어둠 속에서 잠식된 삶은 이제 조금씩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정호가 민우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연도 그를 믿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곁에 이제는 숨기지 않을 진실과 다시 마주할 아들 민우가 보호시설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호와 정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을 아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을 때 정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왔어요. 정호가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연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키가 훌쩍 큰 소년이 서 있었다. 얼굴은 놀랍게도 정호와 많이 닮아 있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맞았다. 들어와. 민우야. 민우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소파 너머에 서 있는 정호에게 닿았다. 아바? 정호는 몇 걸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우야, 많이 컸구나. 순간 민우는 멈칫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이제 와요? 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정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우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민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 이내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정말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순간 민우는 정호의 품에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 정호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나도 매일 너를 떠올렸어. 매일? 정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10년의 시간.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 하나로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우는 정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았다. 왜 떠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매년 생일에 보내던 편지를 받았는지. 정호는 그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누구에게 쫓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위험 속에서도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우는 아직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대신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비쳤다. 식사가 끝난 후 정호는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이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민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책방 해도 돼요. 정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당연하지. 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은 작은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첨성대의 희미한 실루엣이 저 멀리 보였다.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그 영상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요.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이었지. 그 짧은 순간이 아니었다면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앉아 말했다. 이제 우리 책방 이름, 우리 가족의 책방 어때요? 정호와 정연은 동시에 웃었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첨성대 너머로 봄밤의 별빛이 조용히 쏟아졌다. 이제 잃어버렸던 10년은 뒤로 하고 우리 가족은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